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래 기다려 마침내 손에 쥔 행복, 그리고 너무 눈부셔서 오히려 불안한 행복. 그날 오전 구청 대강당 단상 위에 선 내 남편 장만복을 바라보며 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30년이었다. 38에 경비복 단추를 처음 채우던 날부터 68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는 남편의 손등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한겨울 새벽바람에 갈라진 손등의 주름들. 그 손이 오늘 처음으로 표창패를 받아들었다. 구청장이 악수를 청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허리를 꾸벅 숙였다. 나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져서 얼른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도 눈물이 먼저 알아서 차올랐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다. 내 옆에 서 있던 딸 장미래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사위 덕에 아무도 아버지 무시 못해요. 딸의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이는 생애 처음 보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바라보며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벅차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왜일까? 그 눈부신 순간 내 가슴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아주 얇은 칼날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너무 좋은 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60평생을 살아온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 서늘함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나는 불과 하루 만에 깨달았다. 표창식 다음 날 오전, 나는 남편의 도시락을 싸들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다가 백일동 앞에서 발을 멈췄다. 경비실 앞 보도가 이삿짐 박스와 가구들로 빼곡히 막혀 있었다. 소파며 장롱이며 냉장고까지 마치 누군가 그 자리를 자기 창고로 결정해버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60을 넘겼을 법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밍크조끼에 금목걸이, 손에는 커피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마치 백화점 매장 직원에게 말하듯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이거 다 올려줘요. 1층 101호예요. 우리 아들이 경찰인 거 알죠? 여자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명함 한 장을 남편 쪽으로 튕기듯 던졌다. 명함이 허공에서 한번 뒤집히더니 남편의 발 앞에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의 손잡이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남편은 허리를 곧게 세웠다. 어제 구청장 앞에서 표창패를 받아들던 그 손으로 바닥에 명함을 짚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찰나의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너무 짧았다. 여자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비틀렸다. 어디서 건방지게. 그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드는 순간 나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을 느꼈다. 차갑고 둔한 통증이었다. 여자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고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어제 그 눈부신 웃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짓밟히고 있었다. 관리소장에게 걸린 전화는 채 3분도 되지 않아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표창패를 받던 어제의 그 어깨가 아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오늘 가져온 도시락을 남편과 함께 먹으려 했던 것이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였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것이 보였다.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나는 막 주차장 쪽에서 걸어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101호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감내가 걸어나왔다. 여자는 경비실 창문을 손가락 마디로 2번 두드렸다. 마치 유리가 아니라 남편의 이마를 두드리는 것처럼. 아저씨, 이게 무슨 냄새예요? 공용 공간에서 이런 걸 먹으면 어떡해요? 남편이 뚜껑을 닫으려는 사이 감내는 이미 경비실 문을 밀고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발이 굳었다. 저 여자가 지금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밥상 앞으로 감내는 아무 망설임 없이 도시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경비실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에 그대로 엎어버렸다. 된장찌개가 검은 봉지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도시락 가방의 손잡이를 다시 한번 꽉 쥐었지만 이번엔 손가락이 하얘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떨렸다.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상식. 감내는 손을 툭툭 털며 돌아섰다. 그리고 현관 앞에 미리 내놓았던 분리수거 봉투 5개를 발로 밀어 경비실 앞에 줄 세웠다. 빵빵하게 부푼 봉투들이 남편의 발치에 나란히 쌓였다. 당신이 처리해요. 그게 경비일이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는 더 무서웠다. 맞서는 것보다 참는 쪽이 더 많은 것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나는 20년 넘게 이 사람과 살아오며 배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의 점심을 직접 들고 가는 일을 그만두었다.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발이 무거워졌고 감내의 얼굴이 떠오르면 된장찌개 냄새조차 역겨워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 여자가 이사 온 지 꼭 열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나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정문을 막 들어서는데 소방차 전용구역 노란 빗금 위에 낯선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었다. 남편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경비복 차림 그대로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였다. 죄송한데요. 여기는 소방차 전용구역이라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장바구니를 든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차 문이 열리며 남자가 내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복 차림의 남자였다. 감내의 얼굴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눈매의 날카로움이, 입꼬리의 비틀림이. 아들이구나. 직감했다. 남자는 남편을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 어딘가를 긁었다. 아저씨, 내가 어딜 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과시하는 사람 특유의 느릿하고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이 붙어버렸다.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남자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검지 끝이 남편의 가슴팍에 닿았다. 툭, 툭, 2번.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건드리듯 남편은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그 반걸음이 내 눈에는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울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돌처럼 무거워졌다. 그 반걸음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서더니 기사가 봉투 하나를 경비실 창구에 올려놓고 갔다. 박씨 댁 것이었다. 남편이 수령증에 서명하려는 찰나 감내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도 없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 그거 내 거 맞아요. 손이 빨랐다. 봉투를 낚아채는 속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다. 남편이 박씨 댁 성함으로 와서요 하고 말을 꺼내자 감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가 박씨 아는 사람한테 대신 시킨 거라고요. 무슨 문제 있어요? 마침 2층에서 내려오던 박씨가 그 장면을 보고 굳어버렸다. 얼굴이 빨개졌다. 그거 제가 시킨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감내는 박씨를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를 비틀었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할까요? 요즘 이웃 간 분쟁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 텐데. 그 한마디에 박씨의 입이 닫혔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몰랐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입을 열었다. 감내 씨, 일단 확인을 해봐야. 감내가 남편을 돌아보는 눈빛은 칼날 같았다. 경비가 주민 편 들어요. 관리소장한테 얘기해야겠네. 봉투를 겨드랑이에 낀 채 유유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바라보았다. 심장이 느리고 차갑게 뛰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뜨거운 것이다. 이건 그보다 훨씬 낮은 온도였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손바닥을 펴보니 손톱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4개 찍혀 있었다. 피는 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반달 자국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남편 장인이 퇴근하고 들어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렸다. 등이 굽어 있었다. 평소에도 크지 않은 어깨가 오늘따라 유독 작아 보였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자초지종을 들었다. 배달 음식 봉투 얘기, 박씨 얘기, 그리고 감내가 마지막에 던진 말까지.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그냥 소리였다. 그냥 참아야지 뭐. 내가 의리잖아. 나는 밥알을 씹다가 멈췄다. 무릎 위에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손톱 자국이 다시 눌렸다. 당신이 의리면 나는 뭐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은 이미 내 안 어딘가에 못처럼 박혀 조용히 녹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못이 녹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흘 뒤였다. 수요일 아침, 나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구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먼저였다. 검은 봉투 3개가 재활용 수거함 위에 아무렇게나 얹혀 있었다. 봉투 하나가 찢겨 있었고 그 틈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재활용 수거일도 아니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은 목요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버렸는지 직감했다. 직감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맞았다. 잠시 후 주민 2명이 지나치다 멈춰섰다. 40대 여자와 그 옆에 서 있던 노인이었다. 노인이 혀를 찼다. 이게 뭐야 도대체. 경비는 뭐 하는 거야? 40대 여자도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 남편이 있었다. 장갑을 낀 채 수거함 쪽으로 걸어오던 남편은 그 말을 들었을 것이었다. 등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남편은 허리를 굽혀 흘러내린 봉투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음식물 쓰레기는 목요일에만 버리실 수 있어서요. 이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감내가 나타났다. 슬리퍼를 끌며 1층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반쯤 기둥 뒤로 숨겼다. 숨은 게 아니었다.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감내는 남편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거 내가 버린 거예요. 왜요? 남편이 다시 한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수거일이 아니어서 규정상. 규정? 감내의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갔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신이 나한테 규정을 가르치려 들어요? 경비가?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주민 2명이 그 자리에 굳어섰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숙인 채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기둥 뒤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었다. 저 여자는 한 번 통한 것을 반드시 다시 쓴다. 사흘 뒤였다.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각에 관리소장 박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굳어지는 것을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경비복 단추를 잠그며 말했다. 감내씨 차가 또 소방구역에 있대.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또 그 한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에 납덩이처럼 떨어졌다. 남편과 박 소장이 나란히 주차구역으로 걸어가는 것을 나는 2층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았다. 빨간 소방 라인 위에 감내의 흰 SUV가 버젓이 서 있었다. 박 소장이 공식 경고문을 차 앞 유리에 끼워 넣었다. 남편이 그 옆에 서서 인터폰으로 호시를 눌렀다. 나는 창문 손잡이를 잡은 채 숨을 참았다. 잠시 후 현관 자동문이 열렸다. 슬리퍼 끄는 소리, 감내였다. 또 뭐예요? 인사도 아니었다. 선고였다. 박 소장이 경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방차 진입로입니다. 3번째 고지입니다, 이씨. 감내는 경고문을 손가락 2개로 집어 구겼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신고한 거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규정입니다. 규정. 감내가 그 단어를 씹듯이 뱉었다.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주민 3명이 발을 멈췄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가 유리처럼 팽팽해졌다. 이 늙은이가 소리가 터지는 것과 동시에 감내의 손이 올라갔다. 첫 번째 뺨.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주차장 바닥에 튕겼다. 남편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꺾였다. 나는 창문 손잡이를 놓쳤다. 감내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두 번째 뺨. 이번엔 소리가 더 컸다. 내 손이 먼저 움직였다. 경비실 창문을 밀치고 뛰어나가면서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끈을 2 손으로 움켜쥐었다. 남편의 뺨이 2번 울리는 동안 내 발은 이미 주차장 바닥을 박차고 있었다. 생각이 없었다. 계산도 없었다. 그저 저 손이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만 있었다. 가방이 감내의 뒤통수에 정확히 꽂혔다. 둔탁한 소리였다. 감내가 앞으로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구경하던 주민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 미친! 감내가 돌아서며 내 머리채를 낚아챘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반사적으로 차올랐지만 나는 그 손목을 2 손으로 비틀었다. 감내가 다시 악을 썼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은 채 주차장 바닥을 뒹굴었다. 슬리퍼가 벗겨졌다. 누군가의 핸드폰 불빛이 우리를 향했다. 박 소장이 말리려 했지만 우리 사이에 끼지 못했다. 남편은 2 뺨을 붉힌 채 굳어 있었다. 그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감내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채 10분이 되지 않아서였다. 신고는 구경하던 주민 중 누군가가 한 모양이었다. 제복 입은 경찰 2이 우리를 떼어놓았고 양측 모두 이미 동행을 요청받았다. 감내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내 아들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나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남편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차 안에서 감내는 단 한순간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 빨리를 반복하는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남편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혀 있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경찰서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태수가 먼저 뛰어들어갔다. 로비에 서 있던 동료 경찰 2명이 그를 알아보는 것이 보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폭행했어. 현행범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높았다.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동료들이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시선들이 등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겁고 차가웠다. 감내가 그 뒤를 따라 들어서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당신들 감옥 가는 거야.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손을 대.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50년을 살아온 그 어깨가 안으로 오그라드는 것이 보였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떨림을
꼭 쥐어 눌렀다. 아직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기실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형광등이 윙윙 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남편은 내 옆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감내와 태수는 저쪽 복도 끝 음수대 옆에 서 있었다. 태수가 몸을 낮추어 감내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감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심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목이 탄다는 핑계였다. 발소리를 죽이며 두 걸음, 세 걸음. 그때 감내의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최씨 아저씨가 다 알려줬잖아. 장만복이 언제 민원 넣는지, 누구랑 친한지 심장이 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최씨. 남편이 쉬는 날에도 전화해서 걱정해주던 그 최씨. 남편이 밤마다 혼자 끙끙 앓을 때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다던 그 사람. 나는 정수기 손잡이를 잡은 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뱀은 밖에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남편의 품 안에 있었다. 나는 정수기 손잡이를 놓지 못했다. 손가락이 플라스틱 표면을 꽉 쥔 채 물 한 모금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 복도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최씨. 이름 석자를 머릿속으로 되뇌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야간 근무 마치고 돌아와 소주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냥 쓰러지던 날 밤들. 그때마다 전화기 너머로 장씨, 나야. 괜찮아? 하고 먼저 물어오던 목소리. 남편이 그 목소리를 얼마나 반겼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밥상 앞에서도 최 씨는 사람이 참 됐어라고 했던 말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한 번, 두 번. 이걸 지금 당장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된다. 만복이 저 사실을 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진다. 오늘 뺨을 두 번 맞고도 등을 고추 세우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면 그 등이 꺾인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앉았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지만 화면을 누르는 손끝만큼은 단단히 눌렀다. 딸 미래의 이름을 찾아 문자창을 열었다. 미래야, 지금 어디 있어? 아버지 지금 경찰서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손등 위에 살며시 내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은 내가 뒤집는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경찰서 대기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고 그 빛 아래서 시간은 납처럼 무거웠다. 나는 남편의 손등 위에 얹은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 만복은 여전히 바닥 어딘가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미래의 답장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누군가 낮게 서장님이라고 중얼거렸고 그 두 글자가 대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수가 가장 먼저 벌떡 일어섰다. 그 뒤를 이어 복도에 서 있던 경찰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딱딱딱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짙은 남색 제복, 어깨 위에 계급장, 그리고 그 얼굴, 강도현이었다. 내 사위, 내 딸 미래의 남편. 45살의 이 경찰서 서장이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좌우를 살피지도 태수를 찾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한 곳만 보고 있었다. 만복이었다. 도연은 남편 앞에 멈춰서더니 허리를 낮추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만복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떨림을 느꼈다. 내 손이 아직 그의 손등 위에 있었으니까. 뺨을 두 번 맞고도 꺾이지 않던 그 등이 딱 한마디에 조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꾹 눌렀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된다. 지금은 아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을 지배하던 것은 감내의 날 선 목소리와 태수의 거만한 어깨였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구두굽 소리 앞에 납작하게 눌려버렸다. 나는 만복의 손을 꼭 쥔 채 숨을 참았다. 감내가 먼저 알아봤다. 그녀의 입이 벌어지더니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장님이 왜 여기?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조금 전까지 아파트 복도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던 아들을 두둔하며 어깨를 고추 세우던 그 여자가 지금은 의자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굳어 있었다. 태수는 더 볼만했다. 그는 벌떡 일어서긴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금 전 만복의 뺨을 2번이나 때리던 그 손이 지금은 바지 솔기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상관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머리보다 빠르게, 본능보다 더 깊이 새겨진 계급의 공포가 그를 그 자리에 박아버렸다. 도연은 태수를 단 한 번 바라봤다. 시선이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눈길 하나로 충분했다. 권태수 경장.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대기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지만 결코 높지 않았다. 그 차가운 절제가 오히려 더 무거웠다. 사복 차량 소방구역 주차, 민간인 협박, 폭행 방조, 진술서 직접서, 명령이었다. 토를 달 여지가 없는 완전한 명령. 태수의 턱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입술만 달싹이다 다시 닫혔다. 나는 그 순간을 눈에 새겼다. 이 남자가 만복의 뺨을 때리던 그 손으로 지금 진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감내가 내 남편에게 쓰레기를 들고 뛰어오라고 소리치던 그 입으로 지금 서장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못 내뱉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만복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태수가 진술서를 받아드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만복의 뺨을 때리던 바로 그 손이 경찰서를 나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다. 도연이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나는 만복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려두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감내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녀가 걸어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녀는 걷지 않았다. 기어오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고 있었다. 두 다리가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틀거리다가 우리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둔탁하고 처량한 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화장이 번진 눈 아래로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 입으로, 내 남편에게 쓰레기를 들고 뛰어오라 소리치던 그 입으로 지금 오열하고 있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내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냥 고요했다. 오래 끓다가 마침내 식어버린 냄비처럼.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내려앉았다. 무릎은 우리한테 꿇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젖은 눈이 나를 바라봤다. 법 앞에 꿇으세요. 나는 돌아섰다. 만복의 팔을 가볍게 잡아 이끌었다. 그의 걸음이 처음으로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등 뒤에서 감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경찰서 복도를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복의 팔을 잡은 채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바깥 공기가 뺨을 때렸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였다.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들이켰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 돌덩이처럼 눌려있던 것이 조금, 아주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주차장 가장자리 화단턱에 잠깐 걸터 앉았다. 만복은 말이 없었고 나도 말이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오는 떨림이었다. 최 씨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받았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최 씨, 감래 씨가 당신이 다 알려줬다고 진술했어요. 그 진술서 지금 서장 사위한테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오히려 더 고르게 뛰었다. 최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마무리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정확히는 열하루였다. 그 열하루 동안 나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이미 기울어진 것들은 스스로 쏟아지게 마련이었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고요하게. 그러나 눈을 감지 않은 채로 결과는 우편으로 먼저 왔다. 관리소장 명의의 공문이 1층 게시판에 붙은 것은 목요일 오전이었다. 만복에게 보내는 공식 사과문이었다. 흰 종이 위에 또렷한 활자로 박힌 문장들.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를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울지 않았다. 이 종이 한 장이 나오기까지 만복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혼자 버텼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눈물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 아래 같은 게시판 옆에는 감내에게 발송된 경고, 퇴거 통보 사본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주민 몇 명이 3355 모여 읽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고르게, 아주 고르게 뛰었다. 검찰 쪽 소식은 사위 준혁이를 통해 들었다. 감내는 폭행과 절도, 2가지 혐의로 약식 기소가 결정되었다고 했다. 배달 음식을 가로챈 것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경찰서에서의 폭행 정황은 이미 조서에 담겨 있었다. 약식이지만 기소는 기소였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었다. 준혁이가 담담한 어조로 설명하는 동안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손끝에 아무 떨림도 없었다. 태수는 직권남용 경고처분과 함께 지방 발령이 났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작은 지구대였다. 준혁이는 그 부분을 말할 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권력을 방패로 삼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던 그 손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변두리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만복은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게시판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왔다. 나는 국을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만복의 손가락이 화면 모서리에 살짝 걸려 있었고 게시판 앞에 서서 공고문을 읽는 주민들의 뒷모습이 작게 담겨 있었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사진 한 장이 목구멍 어딘가를 뜨겁게 건드렸다. 그로부터 봄이 한 번 더 왔다. 감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간혹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는 먼저 고개를 떨궜다. 당당하게 치켜들던 그 턱이 이제는 자신의 신발코를 향해 있었다. 나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줄 것이 없었다. 분노도 연민도 이미 오래전에 다 식어버린 자리였다. 그저 지나쳤다. 그것으로 충분한 모욕이었다. 태수가 지방으로 내려간 뒤 감내의 장바구니는 부쩍 가벼워졌다. 마트 한번 다녀오는 것도 눈치를 보는 듯 걸음이 빨라졌다. 복도에서 주민을 마주치면 몸을 벽 쪽으로 붙였다. 한때 이 아파트의 공기까지 제 것인 양 활보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내쉬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태수는 가끔 지방 출장으로 올라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경비실 앞을 지났다. 나는 한 번은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직접 보았다. 태수가 만복 앞에 멈춰서더니 허리를 꺾었다. 정확하게 흐트러짐 없이 90도로. 안녕하세요 어르신. 만복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끄덕임 하나가 어떤 긴 연설보다 무거웠다. 나는 창문 유리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심장이 고요했다. 파도가 다 지나간 바다처럼 수면이 잔잔하고 깊었다. 그 고요함이 며칠째 이어졌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법이라고 나는 혼자 되뇌었다. 그런데 조용함이란 것이 꼭 비어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조용함은 오히려 가득 차 있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내려앉는 그 묵직하고 따뜻한 침묵 같은 것이 그날 저녁 도연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퇴근복 차림이었다. 제복을 벗고 나면 그 아이가 참 수더분해 보인다는 걸 나는 늘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이 만복을 향해 말했다. 장인어른, 오늘 소주 한잔 하시죠. 만복이 잠깐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멈칫함 안에 든 것들을 다 알았다. 수십 년 동안 사위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했던 어깨, 장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늘 작아져야 했던 시간들. 만복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 네가 한번 사봐라. 그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떨림이 없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심장 깊은 곳에 와서 박히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 포장마차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나는 아파트 입구 기둥 옆에 서서 바라보았다. 만복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넓어 보였다. 도연이 먼저 천막을 젖히고 장인을 안으로 들였다. 플라스틱 의자 위에 두 사람이 마주 앉고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 공기를 가르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란 것이 참으려 할수록 더 빨리 차오른다는 걸 이 나이에도 여전히 잊고 산다. 만복이 저 포장마차 안에서 소주잔을 들고 사위 앞에서 웃고 있을 것이었다. 장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나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기둥에 등을 기댔다. 밤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밤바람이 내 등 뒤를 밀었다. 나는 기둥에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다. 포장마차 천막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만복의 목소리였다. 낮고 느리고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그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등에 업고 아파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이 가벼웠다. 이상하게도 오늘 처음으로 발이 가벼웠다.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는 아들 완장을 빌려 세상을 호령했지. 경장 완장, 경찰 완장. 그걸 허리에 두르고 남의 남편 뺨을 때리고 남의 밥상 냄새를 죄 취급하고 남의 자존심을 발밑에 깔았지. 근데 완장이란 게 뭐야? 남이 채워준 거잖아. 남이 풀면 그만인 거잖아. 우리 영감은 달랐다. 평생 제 이름으로 살았어. 장인 만복, 경비원 만복. 누가 채워준 완장 하나 없이 제 두 발로 서서 제 이름 석자로 버텼어. 어느 쪽이 더 오래 가는지 이제 알겠지? 경비실 불이 켜졌다. 유리창 너머로 만복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모자를 고쳐 쓰고 허리를 폈다. 작은 경비실이 그날 밤만큼은 어느 궁궐보다 넓어 보였다. 나는 멈춰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래, 아주 오래.